안녕하세요. 테셋 84회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11월 18일이죠. 그래서 이제 시사용어 10가지가 이제 테셋 홈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 듣기 전에 테셋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뭐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의 스태그,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 이래가지고 이게 불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경기가 침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밑줄 그세요. 뜻. 경기가 침체해서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원래 그 수요 공급 분석에 의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요는 감소하는데 오히려 물가는 올라. 요거 바꿀 수도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뭐 물가가 오른다는 둥, 뭐 그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물가가 오른다. 또 뭐의 합성어예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이 뒤는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요.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래는 이런데 이렇다 이거예요. 원래는 경기가 침체를 하면 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하는데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죠.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오일 쇼크로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자 기업이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과 고용을 줄이면서 경기가 침체했는데, 각종 제품 가격은 석유 원료의 가격이 오르니까 뭐 제품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여기까지. 요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설명하는 거네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만약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대되면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중요해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 뒤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물가가 올라. 경기가 침체하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 경기가 침체하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색 코뿔소. 요거는 우리 시험에 뭐 매경 테스트에서 거의 한 2번 걸러 한 번씩 나옵니다. 요 회색 코뿔소, 뭐 블랙 스완, 뭐 이거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미셸 부커 세계정치연구소 소장이 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인데, 덩치가 큰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막상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는 밑줄. 지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고 있는 요인을 간과했다가 큰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는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경고는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중요하죠. 여기 끝 문장이 중요해. 뭐 이런 얘기보다도 회색 코뿔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워크아웃. 여러분, 워크아웃이 원래 수거로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멋있게 근육질로 만들거나 그런 거를 우리가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의 뜻은 요거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 주도로 시행하는 기업의 회생 작업을 뜻하는 거예요. 요거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작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줄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 하며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채권단이 빌려줬던 돈을 원래 다음 달까지 갚아야 되는데 뭐 1년 있다가 갚아. 니네 파산하면 안 되니까 1년 있다 갚아. 뭐 이렇게 유예를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채권단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거기 있는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거기 사람을 구조조정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 같은 걸 판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면 채권단이 돈 빌려준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돈도 좀 적게 갚게 해주고 빌린 돈도 늦게 갚게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워크아웃을 했던 근거가 된 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었어요. 근데 요게 효력을 다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었는데 이게 한시법이라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예를 들어서 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정했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대신 이 한시법이란 건 대신 요거는 5년 또는 뭐 3년 동안만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001년도에 아마 요 법이 마련이 됐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한시법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장을 시켜줍니다. 연장을. 원래 3년 하기로 했는데 야 3년 더 3년 더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5번인가 6번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연장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법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워크아웃은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예요? 이때 이 뜻을 알아야 돼. 그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 주도로 하는 회생 작업,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도 한다. 그죠? 근데 이 법이 일몰이 됐다 그래요. 이 한시법을 더 이상 재연장을 안 한 것을 우리가 일몰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몰했기 때문에 효력을 다해가지고 이제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는 시사적인 내용이고. 자, 워크아웃에 대한 정의는 요 앞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역 폭 메모리. 요거가 하이 밴드 위드 메모리니까 HBM이라고 요거는 좀 약자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D램을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설마 이거를 수평으로 연결해서 뭐 이렇게 틀리게는 안 내겠죠? 그죠? 너무나 지저분한 문제지 그럼. 자, 아무튼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무튼 연결을 했대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대폭 끌어올린 반도체 제품이다. 딱 정의가 그냥 나왔네. 그죠? D램을 여러 개 쌓으면 적층하면 기반 면적당 훨씬 높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데 역시 이거는 AI 기술 확산과 함께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HBM 수요가 이제 급증이 뭐 AI 요즘에 막 한참 개발하고 그러죠.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나와서 그런데 챗 GTP 그거 써봤어요? 제가 쓸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찾으려고 뭐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뭐 챗 GTP 때문에 세상이 곧 뒤집힐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었는데 제가 써본 결과는 그냥 뭐 제가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직 너무 엉성해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있으면 AI가 다 사람을 대체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무력감도 들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택도 없어요. 사람 손과 사람 머리가 아직 필요해. 뭐 아무리 지들이 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인공지능이 모두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필요 없어. 이제 일할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놀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좀 갈 길이 좀 먼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블랙 컨슈머 요거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쳐서 만든 용어인데, 자, 이거 밑줄. 고의적으로 불만 섞인 민원을 제기하여 업체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지칭한다. 일명 진상이죠, 진상. 그죠? 진상 고객들. 자, 블랙 컨슈머. 제가, 아시는 분도 무슨 뭐, 홈쇼핑 뭐 그런 걸 하는데, 정말 이게 반복적으로 막 시켜가지고 반품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이렇게 막 트집 잡아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블랙 컨슈머. 자, 그 다음에 니트족. 니트족은 요거 용어도 좀 알아들어요.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래서 요 약자를 따가지고 요게 니트에 니트. 교육도 안 받고 고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이랑 뭐 에듀케이션은 비슷한데. 그래서 니트족. 자, 밑줄.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으며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는 청년층을 니트족이라고 하죠. 그죠? 요거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약자는 물론이고, 요거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트레이닝을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실업자, 이 니트족은 실업자도 아니야. 일을 안 하더라도 실업자로 안 잡혀요. 왜? 일할 의지가 있어야지 실업자거든요. 자, 그래서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규직을 얻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는 프리터족이죠. 사람들이 이제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뭐 15세, 20세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 장기 니트족이 8만 명에 달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니트족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이런 니트족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력 자원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건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좌절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경제학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인력 자원이 어떻게 해요? 그 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니트족 정의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저명한 이제 밑줄 여성 노동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한테 돌아갔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 요거를 알아요. 요 내용.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우리 객관식이니까. 그죠? 이름하고 클로디아 골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떤 분야를 연구했는지 요걸 알아야지. 요거 이름하고 노벨 경제학상 탔다고. 노벨 경제학상.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상을 수여하게 됐다며 골딘 교수의 연구는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낸 이유와 변화의 근거를 보여주겠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는데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낼 게 없단 말이에요. 시험은 여기에서 난다.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작전주. 뭐 작전주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세력을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자연스럽게 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투매를 하거나 뭐 대량으로 왕창 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등을 조절하는 거, 그게 바로 작전주죠. 그죠? 증권거래법상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것도 밑줄.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시세 조정 행위가 군사작전을 방북한다는 의미에서 작전주라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 작전 세력들이 한 사람만 여기에 관여되는 게 아니라 일단 대량으로 사거나 팔아야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그야말로 작전을 방불케 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저도 뭐 이 작전하는 사람들 뭐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주식 어렸을 때 한 번 했다가 대판 깨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 보기를 돌같이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해요. 자, 제가 손댔다 하면, 제가 어떤 주식을 샀다 하면 그날부터 떨어져. 팔았다 하면, 내가 팔면 그날부터 올라요.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저 같은 사람이요. 자, 아무튼 그다음에 셧다운. 요거는 뭘 의미해? 셧다운이 요 미국의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업무 중단. 그래서 읽어볼게요. 미국 그러니까 지난 9월 30일 미국 상하원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예산은 돈을 더 많이 쓰네 적게 하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무지하게 심한데, 얘네 연방 정부가 나 일 안 해 막 그러면서 협박 같은 거 하는 거지. 셧다운 해버린다라는 게 바로 이 셧다운이에요. 일 안 한다고. 이로써 미국은 셧다운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주요 필수 업무 외에는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정지되고 연방 공무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뭐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을 의미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저효과. 이 기저효과는 제가 그 용어, 시사 용어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경제 기사 읽기에서 이 기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기저효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교 대상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다. 그나마 이 정도 정의 내리면 상당히 글로 잘 쓴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전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와 비교하면 경제 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 나타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기저효과라는 게 뭐냐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전에 어떤 사건을,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고려하면 별로 안 좋은 거, 또는 되게 나빠 보이는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고려하면 되게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 그게 기저효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하지 말고 재수없으니까 일본으로 하면, 일본이 뭐 23년에 얘네들이 무려 그 성장, 그 GDP가 이 국가 성장률이 얼마로 할까? 그래, 5%. 5% 성장해 버렸어. 그럼 이거 딱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좋죠. 5%나 성장했다니까, 이거. 자, 그런데 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무려 마이너스 30%로 GDP가 확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준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5% 올랐지만 이전에 기준 시점을 비교하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이런 거를 기저효과라 그러는 거야. 왜냐면
워낙 앞에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서 반동으로 조금 오른 거. 이게 기저 효과입니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 시점에 있었던 내용을 모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사건까지 아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아니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한국이 2023년에 1%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아니 이거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22년에 팍 해가지고 50% 성장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워낙 22년도에 확 올랐기 때문에 이 해는 별로 못 오른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지만 기준 시점까지 고려하면 이건 좋아 보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이 일본이 5% 올랐지만 이것은 전년도에 일어났던 이 국가 성장의 기저 효과 때문이다. 기저 효과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기저 효과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충 이렇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요것도 약간 글로 나타낸 것 치고는 잘 썼지만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자, 그래서 요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시험에는 글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비교 대상 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결론은 결과가 왜곡되게 보인다는 요게 포인트예요. 왜곡되게 보인다. 이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죠. 이게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죠. 왜곡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가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요 기저 효과는 요거 왜곡되는 현상의 포인트를 두세요. 기준 시점 때문에 기준 시점에 있는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 오케이. 자, 요 10가지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토요일 날 시험 볼 때까지 머리에 꼭꼭 챙겨 놓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 수기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